세계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부터 날씨가 좀 많이 풀린다고 하죠. 오후에는 며칠 만에 영상의 기온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말까지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다가 다음 주에는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잠깐이라도 날씨가 풀렸을 때 그동안 추위 때문에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들 한 번쯤 돌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연을 보면은 춥다 하더라도 계속 춥기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연도 중간중간에 숨 돌릴 틈을 준다는 건데요. 우리의 사회도 그런 여유를 잠시만이라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자연의 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1980년 5월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어제 5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사로 드러난 사실은 뭐가 있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은 뭐가 있는지 5.18 특별조사위원회 안종철 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 뉴스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이 5개월 동안 이렇게 쭉 조사한 것과 그 결과를 봤을 땐 가짜와의 전쟁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미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80년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군이 무려 3개 공수여단과 2개 사단이 동원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군인들이 작전을 하면서 모든 문서를 남겨야 되는데 예. 저희들이 그 문서를 쭉 검토를 해보는 결과 그 문서의 대부분이 바로 왜곡되고 수정되고 해서 가짜란 말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가짜의 전쟁이라는 그 말이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짜와의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바로 군 문서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수정이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예. 85년에 바로 이 안기부가 주도돼서 그리고 88년에는 국방부가 주도가 돼서 바로 당시 88년에 국회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예, 있었죠. 바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문서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해서 당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국회에 제출했던 그런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조사 결과 헬기를 동원해서 계엄군이 비무장한 광주 시민을 향해서 이 기총소사를 했다 이 얘기죠. 그죠? 이제 기총소사보다는요. 예. 헬기에서 사격을 가했다는 의미인데. 기총은 아니군요. 예, 헬기에 장착된 기관총으로 쏠 수도 있고. 예. 또 헬기에 특공조가 타서 M60라는 개인화기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것으로 쏠 수도 있다는 그것으로 우리가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예요? 당시 저희들이 이제 군대 문서를 전부 다 점검을 하다 보니까 예. 군대 문서에 직접 바로 이 작전을 하고 바로 헬기 사격을 가라는 그런 지시 명령들이 바로 문서에 다 포함되어 있었고 바로 그것을 저희들이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예, 헬기 사격을 가라 이 문서를 발견했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누가 그런 명령을 내렸는가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확인하기로는 저기 계엄사령부 그 부사령관이었던 황영 씨의 명령이 내리기 시작하게 되는데. 네. 그 황영 씨에게는 또 그 윗선에서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방부 문서에는 그 윗선까지는 그 부분이 밝혀지지 않아서 앞으로 그 부분은 다시 좀 밝혀내야 할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서는 발견이 됐지만 실제로 헬기 조종사들은 사격 행위를 전부 부인했다고 그러네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헬기 조종을 했던 조종사들 한 10여 분 정도를 만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다 무장을 하고는 갔지만 헬기는 사격을 하진 않았다 하는 그런 등등 이야기를 다 하시게 됩니다. 예. 그런데 헬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또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또 직접 헬기의 이 실탄을 공급했던 그 기록이 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 보고 또 당시 광주에 있었던 피터슨 목사라든지 예. 조비오 신부 이런 분들이 직접 바로 헬기가 사격했던 그런 장면들을 본 사진까지 제출한 바가 있어서 저희 특조위에서는 헬기 사격을 가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그러면은 결국은 헬기 조종을 했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 거네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헬기 조종사들이 대부분 그 이후에 산림청 헬기라든지 경찰 헬기, 소방 헬기, 바로 헬기업에 계속 종사를 하게 되고 바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업무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6회 공군 3군의 합동작전이었다. 맞습니까? 예. 그동안 되게 광주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수부대와 24단, 31사단이라는 이 육군에 의한 이런 작전이었다고 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바로 목포에 있는 바로 해군에서도 바로 그 작전이 진행됐었고 공군도 수원에 있는 비행장 또는 저기 사천에 있는 비행장에서 바로 이 공대지 폭탄을 장착했다는 그 여러 가지 정보, 그 자료들을 발견해내고 이 3군 합동에 의해서 결국은 이 작전이 벌어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고 특히 그때 당시는 계엄령 산하였기 때문에 예. 계엄사령부의 지시에 바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특히 그 공군 참모총장이었던 윤자중 공군 참모총장이 계엄은 회의에 계속 참석을 해서 바로 거기서 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어제 뉴스를 저도 보니까 해군과 해병대의 어떤 그런 작전 수행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해군 같은 경우는 직접 저기 목포에 있었고요. 예. 해병대는 포항에 그 부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당시 계엄령이 발생이 되니까 그 해병대 일개 대대가 마산에 있는 경남대학에 진주하다가 광주로 진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광주 부분이 해결이 됐다 해가지고 4일 동안 대기하다가 돌아간 사실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도 결국은 해군하고 공군하고 이런 합동작전의 일환으로 광주 진압에 동원 대기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어쨌든 앞으로 이게 예. 조사가 더 진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그 특별조사단 같은 경우는 장관 훈령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기 조종사라든지 당시 직접 군에 참여했던 계엄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사할 수 있는 그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의 여러 가지 증언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강제 조사권 또는 수사권이 부여될 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특별법은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2월 임시국회에서. 예, 저희들이 볼 때 2월 9일 날 이번에 국방위원회에서 아마 의결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국방위원회 끝나고 나면 다시 법사위를 거치고 본회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2월 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하는데 다시 보니까 국회가 이 여야 대립이 또 상당히 격해지면서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모든 상임위를 거부하는 것으로 발표되는 것을 보고 좀 답답하다 하는 생각을 근데 하고 그 상임위 있습니다. 거부는 5.18 특별법 때문이 아니고 권선동 위원장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 되는 것인데 결국은 그 영향은 미칠 수 있죠. 예, 권성동 의원이 결국은 법사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또 한 가지 예. 현지 고위공직자가 과거에 무슨 활동을 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85년에 군 문서를 왜곡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예. 88년에 예. 그때 88년에 군 문서를 왜곡할 때 바로 이 5.11 위원회 즉 88년 5월 11일 날 그게 발족했다 해가지고 5.11 위원회라고 이름을 칭했습니다. 예. 그 5.11 위원회에 관여했던 그분이 현재 공직자에 들어 계시는데 그때 당시는 바로 이 국방연구원의 아주 초임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결정을 한다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바로 거기에 참여했던 그분이 현재는 고위 공직자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5.11 위원회라는 게 그러면은 이게 정부 기구였어요? 그때 당시 이제 국방부에서 바로 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임시 조직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태스크포스 같은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네.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문서를 왜곡하고 수정하고 예. 하는 일들을 바로 그 위원회에서 했었거든요. 예. 했었는데 이제 어떤 당시 그분 같은 경우는 아주 초기 연구자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을 다시 해야 되는데요. 거기 관여했던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예. 아까 특별법을 통해서 강제 수사권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은 강제 수사권이 주어지면, 네. 지금 앞으로의 이 활동에서, 예를 들면 전두환 씨라든지 이런 사람 조사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방금 우리 이번 특별조사위원회는 헬기 사격하고 전투기 폭격 대기 이 부분만 조사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또 안매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것인지 또 집단 학살 여러분 알고 계시던 양민 학살 예.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쏘아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북한군 투입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바로 그런 5.18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5.18 특별조사위원회 안종철 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지금 8시 27분 42초 지나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인데요. 어제보다는 덜 춥습니다. 오후부터 날씨 본격적으로 풀린다고 하는데 이 교통과 날씨와 기온과의 관계 궁금하시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어제보다는 교통량이 조금은 줄어든 상황인데요. 그래도 곳곳에 정체가 심한 상황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자유로 행주대교 부근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동작대교까지 강 동쪽으로 가는데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동작대교 부근 1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가양대교 지난 지점에는 현재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 지나는데 정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1시간 정도 소요 감안하셔야겠고요. 강 건너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 하륜아둔목에서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 지나는데도 대략 50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강서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로가 암사대교에서 성수대교, 한남대교 부근, 다시 한강대교 부근 일대로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잠실대교 부근부터 청담대교,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조금 전에 고장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의 2교 부근 4차로에 고장차가 생겼으니까요. 차로 변경에도 유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에도 사고 소식이 계속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곤지암 진출로 2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경인고속도로 이용해서 인천 쪽으로 가는 길 인천 요금소 4차로에서도 계속해서 사고 처리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운에서 인천까지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반대편 서울 쪽으로 가는 길은 부천과 신월 사이로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미국 증시 반등에도 국내 증시가 휘청였는데 오늘 미국 증시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건 약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다우지수가 좀 오르다가 끝에 좀 떨어졌거든요. 아직까지는 불안하다라는 거고요. 0.08% 떨어져서 24,893.3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국내 증시인데 예.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락했거든요. 어제도 일본 증시는 좀 올랐는데 국내 증시는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그야말로 10년 세계적인 호황을 끝나고 탈주식, 위험 자산에서 벗어나서 안전자산으로 가느냐는 전 세계 증시의 상황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좀 아니면 탈신흥국 정도냐, 달러를 미국으로 복귀시키는 것 정도냐, 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딱 두 가지가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불안감은 미국의 금리 조기 내지는 인상하고 또 그 횟수를 늘리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지난달 FOMC 의사록 공개가 이제 좀 있으면 될 거고, 그리고 다음 달 3월 21일 우리 시간으로 22일이겠죠. 이때 또다시 이제 FOMC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아니면 그때 말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계속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증시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비트코인 시세도 반등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이게 반등해도. 맞습니다. 워낙 많이 떨어졌다는 거 정확하신데 지난달 6일에 2,600만 원이었는데 예. 이번 달 6일에 600만 원대로 4분의 1 토막 났거든요. 예. 근데 이게 너무 떨어졌으니까 어제는 오늘까지 아침 새벽까지 보니까 제가 840만 원 정도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66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한 30% 가까이 지금 반등을 한 거거든요. 예. 그 이유는 찾아보니까 이런 거죠. 미국에서 가상화폐 청문회가 있었는데 원래 여기 가상화폐 청문회에서는 아주 센 얘기가 나올 걸로 다 예상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테더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상품권 이게 사기다. 제2의 폰지 사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얘기가 청문회에서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뭔가 제동장치가 있을 거다 했는데 그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가상화폐 시세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군요. 미국 청문회에서도 그 얘기가 뭐 김치 프리미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쭉쭉 올라갔었는데 이참에 진짜 김치 수출을 확 늘리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역설적으로. 네, 프리미엄이 네. 있다고 하는데 이 김치 프리미엄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가상화폐 시세가 딴 나라보다 높게 형성된 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고요. 김치만 프리미엄이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유럽에 있으면 치즈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예. 일본도 약간의 높거든요. 우리나라 비슷해요 지금 거의. 예. 또 거기는 스시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해져서 미국 청문회에서도 등장한 거죠. 김치 프리미엄이 뭔지 설명해 달라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한국이 정말 그 약간의 거품이 있는 시장이다라는 게 좀 알려졌고요.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규제 강화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지안카를로 이 미국 그 상원 의장은 위원장은 이렇게가 얘기를 했어요. 내 조카가 거래해도 사기당하지 않을 정도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를 마련하겠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가상화폐 합법화에 대한 약간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냐, 시그널이 아니냐 이런 느낌 때문에 가상화폐가 약간 반등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 가상화폐 채굴업을 무슨 업종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이 논란이 있다고 그러네요. 채굴이니까 강산업인가요? 영어로 하면 마이닝이잖아요. 제일 맞죠. 예, 강산업이 분류가 예, 이제 완전히 1차 산업이 되는 2차 산업이 되는 건데 다 아시는 건 채굴은 말이 채굴이지 수학 문제 푸는 거잖아요. 예, 슈퍼컴퓨터가 이미 정해져 있는 그 화폐 발행량에서 수학 문제를 풀면 그걸 얻어내는 건데 그러니까 IT 업계의 어떤 그 기기가 이용되니까 다들 뭐 정보기술 업종 정도로 분류가 될 것으로 다들 예상은 하는데요. 업종 분류는 통계청이 하고
만약에 업종 분류가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떤 지원책을 내주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해줘요. 가상화폐 관련 산업들을. 예. 그러면 산업단지 입주하는 건 각종 혜택이 있거든요. 세제 혜택도 있고 뭐 좀 땅을 좀 싸게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혜택도 있는데 이걸 만약에 분류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도 못 내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뭐 금융상품도 아니요. 화폐도 아니요. 그냥 뭐 일종의 그냥 뭐 상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가상화폐 채굴업도 업종을 분류하면 이게 합법화의 시그널이구나. 정부가 가상화폐를 허용하는구나.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계속 미루고 있는 거죠. 예. 정의도 미루고 업종 분류도 미루고 계속 다른 나라 글로벌 어떤 그 상황을 보면서 가상화폐 시세의 상황을 보면서 어떤 이런 그 작업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그러니까 GM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얘기가 확산되고 있네요. 예? 메리바라 미국 그 글로벌 GM의 최고 경영자죠. 이 발언 때문인데요. 지난 6일, 현지 시각 6일이니까 뭐 엊그제죠. 예. 독자 생존이 가능한 사업에 조치를 할 거고 이익을 내지 못하면 파산뿐이다. 돈 벌지 못하면 없애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 GM을 꼭 짚진 않았지만 모든 미국의 언론들이 이건 한국 GM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도를 한 거죠. 실제로 GM이 유럽 사업에서 철수하고 호주, 인도네시아 공장 철수하고 태국, 러시아 생산 축소하고 2013년 이후에 계속 글로벌 구조조정을 해왔어요. 돈 안 되는 건 다 없애버렸거든요. 예. 그 다음은 한국 GM이다. 이렇게 다들 보는 거죠. 그렇군요. 한국 GM이 실적은 괜찮지 않았나요? 2013년까지는 다 되게 괜찮았어요. 예. 뭐 사상 최대 순익 내고 그랬는데 2014년부터 좀 안 좋아졌습니다. 2014, 2015, 2016 3년간 2조 원 정도의 손실을 냈고요. 작년도 아마 한 6천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내수 판매에서 지금 뭐 현대차든 기아차든 다른 업체에 밀려서 내수 감소율이 26% 정도 되고요. 수출이 되게 믿을만한데 수출도 지금 한 6%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돈 못 버니까 GM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연쇄적으로 자동차가 가장 첨단 산업 중에서 노동 집약적인 고용 창출이 많은 산업이거든요. 예. 한국 GM이 철수하면 직접 고용 인력이 16,000명, 협력업체까지 30만 명이 일자로 잃을 수 있어서 엄청난 큰 뭐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GM이 우리 정부하고 산업은행에 포괄적 지원도 요청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트럼프 대통령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최대한의 압박을 해서 뭘 얻어내자는 거죠. 예. 뭐 트럼프 대통령 똑같잖아요. 뭐 니들과 안 들어주면 FTA 폐기시켜버려? 너 뭐 환율 조작국 지정해버려? 이렇게 일단 압박을 한 다음에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이 GM 메리바라도 마찬가지. 철수할 거야 라고 얘기 던져놓고 뒤에서는 이거 증자할 테니까 여기에 좀 도와달라. 왜냐 증자를 하려면 한국 GM의 2대 주주가 지금 산업은행이거든요. 옛날에 대우차에서 매각을 할 때 그걸 일부분을 떠안은 거예요. 이 17%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자를 하려면 당연히 국책은행은 산업은행이 돈을 더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지금 힘드니까 세제 혜택을 좀 달라. 그리고 뭐 각종 지원책을 달라. 이런 일단은 철수할 수 있으니 이걸 좀 달라. 이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트럼프 대통령 똑같은 거예요. 네.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이 파급 효과가 크니까 이 GM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앞으로 제일 잘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 재밌는 얘기예요. 요새 일부 대학에서 손으로 쓴 리포트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예? 신 교수님이 시작 아닌가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리포트를 손으로 쓴 리포트를 받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읽기가 힘들어가지고 시험지 읽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학생들이 쓴 답안지 읽기도 힘든데 이 리포트를 손으로 쓴 거를 이거 보려면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저도 그렇지만 손글씨 많이 안 쓰잖아요. 안 쓰잖아요. 저 언론사도 기자 시험을 보면 이제 손으로 써서 내거든요. 글을. 네. 저도 가끔 이제 채점에 들어가면 정말 못 읽어요. 그래서 글씨 잘 쓰는 사람들에게 점수가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과 관계없이. 쉬우니까. 내용에 관계없이. 나를 편하게 해줬구나. 그럼에도 손으로 쓴 리포트가 대학가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컨트롤 C, 컨트롤 V 짜깁기가 너무 많으니까 가릴 수 있나요? 그리고 정말 능력이 있으면 그래서 이 AI가 빨리 도입되는. X도 있어요? X도 있나요? AI가 들어와서 빨리 이거 구분하는 게 가장 큰 어떤 바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일단 있고 두 번째는
손으로 쓰면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가 잘 된다는 거죠. 예. 학생들 위하는 것도 있고 글쓰기 연습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근데 너무 많은 노동력이 들어간다라는 불만이 있어서 일부 대학에서 지금 뭐 계속 뭐 이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송 교수님은 반대시니까 신 교수님은 손글씨 때문에 송 교수라고 하는 신 교수님은 상관없어요. 제 이름 뭐 좀 바꾸면 어때요? 뭐 중요하다고. 아니 근데 반대가 아니고 이걸 사실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하는데 이게 읽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죠. 저도 아날로그 세대에서 저도 이거 원고 손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야지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고요.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손으로 쓰는 문서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네네. 손으로 하면 타고버리면 끝이잖아요. 안정범 수첩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렇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요. 예. 자,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을 담합하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집값 담합은 원래 집값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집값 상승기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겁니다. 배 아픈 거죠. 덜 오른 지역. 많이 오른 지역을 보니까 우리도 집값 이 정도는 유지해야 돼라고 보는 건 관리 지역 같은 맞습니다. 데군요. 네. 강남이 너무 오르니까 송파구 한 재건축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재건축 관련 규제가 상당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다가 멈추거나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집값 담합하려고 하는 이 전단들과 각종 유인물들이 엘리베이터에 붙고 아파트 현관에 붙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고요. 주민들이 호가를 낮게 이제 매물을 올리면 그 집에 가서 항의를 한다는 거죠. 이 중개 부동산에 내놓은 시세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 집에 가서 항의를 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원래 집값 담합 같은 경우는 아파트 그러니까 집값 급등 초기나 아니면 아예 떨어질 때 나타나는데 2006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처벌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2년 뒤부터 중고등학생들을 새로운 역사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새롭게 마련 중인 검정역사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안을 공개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런 표현을 둘러싸고 지금 이념 논쟁이 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이념 논쟁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역사 교육이 중요하죠. 우리 역사학자시니까 당연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역사학자가 아니라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역사라는 건? 그러니까 역사를 집단 기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그 기억을 공유하도록 하는 건데, 사실 말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기억이 모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신 교수님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재취하고 27년째 같이 사는데요. 아, 그러세요? 27년 정도 되니까. 저는 30년째입니다. 31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부부싸움을 잘 안 하는데 오래 사니까. 근데 가끔 하다 보면 싸우는 게 기억이 달라 싸워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같이 겪었는데 제 처가 기억하는 거하고 제가 기억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네가 그랬지 않냐, 무슨 소리냐, 네가 그랬지 않냐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 땅에서 같이 살아왔지만 기억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관점에 있었느냐, 그 사건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을 하느냐에 따라 기억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부자가 기억하는 거, 가난한 사람이 기억하는 거 예를 들자면. 기업인이 기억하는 건 노동자가 기억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요. 남성과 여성이 또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국민으로서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런 것만은 같은 방식으로 기억하자라는 게 필요했던 거죠. 본래 역사는 중세까지의 역사는 치자의 학이라고 그래서 통치자만 보는 거예요. 일반 백성한테 가르치질 않았어요. 알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대부가 통치자를 보조하기 위해서 역사책을 쓰더라도
해설을 할 때는 꼭 앞에다 이렇게 세 글자를 붙였습니다. 신, 근, 안. 이 무슨 뜻이냐면 신이 감히 신이 삼가 생각한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정도로 의견을 붙이는 게 역사서의 기본이었어요. 그랬다가 근대 국가가 되면서 이제 국민이 역사의 주인이고 나라의 주인이니까 국민 스스로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이래서 이제 역사 교육을 이른바 국민교육 과목으로 포함시키게 됐던 거죠. 지금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배울 때는 뭐 망이 망소이의 난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본다면 그거는 기층민중들의 어떤 지난한 몸부림이고. 그러니까요. 이런데 이걸 위에서 보면 이게 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이 망소의 난만이 아니고 대표적인 게 이제 동학난. 그렇죠. 동학난도 그렇죠. 옛날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르다는 건데. 지금 이제 그 논란인 게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자유 빼고 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그거야 저보다는 신 교수님 전문 아니십니까? 신 교수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유권 해석을 해주시면 청취자분들이 확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사실 이게 그 자유도 사실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종류가 있다는 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가 자본주의와 결합돼서 자유는 사실 자유 경쟁을 위한 자유인데 이것이 공정한 거하고는 또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우리가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요.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걸 볼 때 이제 그 용어를 보는데 사실은 검정 기준 지침서 자체가 과거보다 두꺼워졌나 얇아졌나를 보셔야 돼요. 두꺼워지는지 얇아졌나. 뭐냐 하면 이제 교과서 발행에는 세 가지 체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교과서는 공동의 기억을 만드는 작업이다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게 헌법 정신에 부합해야 해요. 헌법을 위반하는 교과서가 나올 수는 없죠. 그렇죠. 그거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그 교과서를 실현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정이고요. 뭐 요즘 이 시간에는 이제 자동차 운전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운전을 하시면은 정부가 직접 운전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거민정이에요. 이건 이제 도로에다가 이제 정부가 표시만 해주는 거죠. 뭐 속도 제한 표시라든가 횡단보도 표시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그것만 지키고 이제 자율적으로 운전하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막 같은 데서 아무 가이드도 없이 운전하는 그런 세 가지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당시 정부의 정부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을 치중하다 보니까 이게 헌법 정신이라는 큰 틀보다는 이제 정권 이익에 맞선다 해서 국정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독재 국가 몇 개를 빼고는 쓰지 않는 케이스고요. 일부 이제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주의를 탈피하자는 차원에서 국가의 틀을 벗어난 자유 발행 교과서를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뭐 우리 몇 년 전부터 우리 역사학에서 논의가 된 것이 현재의 거민정 제도를 자유 발행제로 바꾸자는 얘기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거민정 제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민정 지침서의 두께를 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너무 두꺼우면 너무 세세하게 지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민정 지침은 뭘 이제 반드시 우리가 공동으로 두 가지 조건들을 다뤄요. 첫째로는 우리가 공동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반드시 다뤄야 할 점들을 이제 여기다 적시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반드시 다루지는 않더라도 이건 다루는 건 좀 자율적으로 그 필자들이 다루면 되는데 단 역사적으로 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집필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수설을 써라.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의 좀 소수설도 병기해라. 뭐 이런 병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대체로 논란이 있는 부분은 다수설을 채택한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가이드라인들을 제시를 하죠. 그런데 뭐가 논란이 되는지도 역시 필자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점은 현재 사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니 이런 방식으로 기술이라 정도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거민정 제도의 취지에 따르자면 이 가이드라인은 사실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너무 세세하면 사실 국정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는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신 교수님께 자유민주주의가 개념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라고 여쭤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헌법 민주주의라고 예를 든다면 이제 이게 꼭 이제 제가 독심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검정 지침을 만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또 이제 검정 지침 자체가 지금 초안이라서 확정된 거라고 단정할 수는
예를 들어 나무라고 부르는 거하고 침엽소, 화렵소라고 부르는 거하고는 이제 나무의 범위가 확 좁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든 인민민주주의라고 부르든 간에 예컨대 이제 그럴 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원래의 실질과는 다르게 어떤 특정한 경향성을 강조하는 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당명은 가능해요. 사회민주당, 뭐 인민민주당 또는 자유민주당. 우리는 민주주의지만 어떠한 측면을 강조한다. 이런 얘기를 가능하지만 이것이 이제 헌법이라든가 교과서라든가 이미 민주주의 안에 자유에 대한 지향이라든가 공정성에 대한 지향이라든가 무엇보다도 자유민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한 다수 의견에 의해서 무엇이든 결정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들어가 있어서 동어반복이기도 하고 이걸 제한하는 것이 무슨 좀 올바른 방식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 좀 얘기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또 그 뭐죠 남침이 빠져 있다 뭐 사실은 이건 뭐 제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과서의 집필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헌법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부합해서 반드시 기술에 대한 사항을 지정한다. 세 번째로는 다수설을 기록한다. 이제 이 원칙을 놓고 보면 이게 논란거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임진왜란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교과서에. 임진왜란을 안 배우고 우리가 역사를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임진왜란 배경, 발단, 경위,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기술하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지침에서 임진왜란은 일본의 도발로 시작되었다.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예. 명백한 그래서 제가 두께를 보자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명백한 사실이고 다수설이고 아하.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역사 그 헌법 정신에 부합해요. 거꾸로 누가 만약에 이제 임진왜란은 뭐 일본은 도발할 생각이 없는데 한국이 먼저 도발해서 일어났다. 예. 이렇게 쓴다면 이거는 교과서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통과도 안 돼요. 예. 그냥 그거는 이제 외면당하고 매장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문제도 남침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미 이제 학계에서 정리가 돼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리가 필요 없는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명백한 사실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이건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지침을 만드는 것 자체가 지침서를 만드는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에요. 예. 이게 뭐 진짜 교수님 말씀에 저도 200% 동의를 하는데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이 교과서 가지고 역사 교과서 이거 가지고 맨날 이래요. 바뀔 때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사실 논란이 시작된 것은 역사교과서는 국정화 때 본격적인 논란이 됐었고요. 그 국정교과서가 박근혜 정권 그렇죠. 박근혜 정권 때였고 이명박 정권 때는 대한교과서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모색을 했던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육부의 검정 지침과 전혀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만든 교과서가 있었어요. 검정 지침이 안 맞아요, 사실은. 예. 그게 이제 대한교과서라고 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죠. 그 이전까지는 검인정으로 전환한 다음에 역사교과서 논란이 된 적이 청취자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언제 검인정을 김영삼 정권 때부터 이제 검인정 전환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동안에 당연하게 교과서에 써왔던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좀 더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었던 거죠. 국정교과서라는 이름 하에. 그 이전에 대한교과서나 국정교과서라는 이름 하에 자유민주라고 하는 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그 논란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굳이 넣을 이유가 뭐 있느냐. 우리가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아닌데 민주주의의 전제는 자유인데 오히려 좀 민주주의적 실질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그 당시에 제기도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견 해석하기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바뀔 때마다 논쟁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논쟁이 유발됐던 것들을 이제 원상태로 되돌린다, 정상화시킨다라는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비를 누가 먼저 걸었느냐 이거죠. 시비거리가 되는 걸 잡았으면 괜찮은데 시비거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잡았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도 예. 거기다가 어떤 이제 당명을 붙일 수 있다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이제 그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 전체를 어떤 특정한 경향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어떤 용어를 덧붙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불필요한 시비거리를 만든 셈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희용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자.
목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낮부터는 여러분 그래도 밖에 돌아다니기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올라간다고 하죠. 모처럼 영상의 기온 느끼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